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각종 연금 상품을 가입하며 자산을 모으는 게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노후 대비와 재테크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금 박사 되게 네.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인데요. 네네. 연금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국민연금 네. 말고도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 이제 특히 첫 번째로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되게 네. 좋다는 사람과 나쁘다는 사람으로 너무 나눠져 네. 있어서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 주택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비중이 높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자산을 부동산, 주택 중심으로 키워오셨고 이런 분들이 젊을 때는 그 자산을 가지고 형성해 왔지만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나니까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연금으로 바꿔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국가가 평생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되고요. 가입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보증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주택 가격이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내인 주택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55세 이상이셔야지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투자하고 있거나 월세 주고 있거나 이런 집은 주택은 가입할 수 없고 본인이 실거주 하시는 주택으로만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그 중위 가격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서울 핵심부에 있는 고가 주택들은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고요. 이런 분들은 자산에 좀 여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좀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 그래서 실제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의 주택 가입 가격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5억대 안팎의 주택을 가장 많이 가입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가입하시게 되면 주택연금이 지금 현재 시세로 1억당 70세에 가입하셨을 경우에 월 한 30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시세로 한 3억 정도의 주택이 가입하셨다 그러면 한 90만 원 정도고 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억 안팎의 주택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집값이 저는 약간 이게 지금 연금 쪽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10억 이하면 네. 지방에 있는 집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요즘처럼 지방 소멸이다 이렇게 네. 얘기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대출을 막 해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지방 집값 내려가면 정부가 네. 다 메꿔야 되고 또 네네. 세금으로 메꿨느니 이러는 상황이 네. 발생 안 하나요? 네. 사실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것들이 주택연금 이제 수령액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국민연금도 88년도에 우리가 인구 감소를 예측하지 못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택연금이 우리나라의 정말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데 그런 부분을 미래를 다 고민해서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금액에 반영되는데 사실 수도권이나 서울은 많이 상승하고 있지만 집값은 지방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그런 분들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 주택연금을 많이 가입하셔서 그 연금을 받으셔가지고 또 소비해 주신다면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이 주택연금을 다 가입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향후 수십 년 후에 오히려 국가에서 그 지역을 다시 통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제 우리가 추후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이제 주택연금 가입해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게 되면 네, 오래 사는 게 이득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네. 생각보다 사실 이제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다들 이제 만약에 일찍 네. 이제 죽게 되면은 그럼 남은 그 재산가액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지도 저는 네. 궁금해요. 일단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오래 살 생각으로 가입하시는 게 기본이지만 예. 우리나라 또 가입자분들이 그래도 혹시라도 일찍 사망하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예. 고민하시는데 주택연금은 만약에 그 부부가 같이 노후를 보낼 경우에는 부부 중에 최종 생존자까지 동일한 금액을 평생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받다가 사망하셔도 그 배우자에게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고요. 그렇게 두 분이 다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정말 불행히도 두 분이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예. 한 분이라도 오래 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돌아가시는 시점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내 집값이 시세는 한 5억 나가는데 실제 받아간 연금액, 대출 금액이죠. 여기다 이자라든가 보증료 이런 걸 합했을 때 실제 금액이 5억이 안 됐다. 네. 그러면
그 집을 그냥 다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 집을. 일단 자녀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부모님들이 받아가신 대출 금액과 이자, 이 연금액들을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자녀가 상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선택에 대한 권리가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집값이 5억인데 받아가신 금액이 6억, 7억이다. 그랬을 때는 자녀가 상속을 받아서 그걸 포기해버리면 추가적으로 자녀에게 차액이 더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모자르면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상속을 받을 때 그 제할 때는 상속세랑 이런 걸 이제 부채와 자산 합쳐서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네. 아주 오늘 고난도의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주택연금의 기본적인 질문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질문인데 네. 사실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이제 사례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실제 상속이 이루어졌더니 이것이 뭐 그냥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뭐 주택연금 받으셨으니까 자녀는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기 때문에 네. 상속세와 그렇죠.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예. 근데 상속세는 대출을 받아가신 금액이 연금이 대출이잖아요. 예. 그래서 상계가 됩니다. 아. 예를 들면 집값은 5억이지만 4억을 받아가셨다. 그러면 상속 재산은 1억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당연히 해주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취득세는 내셔야 되더라고요. 전체에 대한 취득세 전체에 다 대한 내야 취득세. 돼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자산이 이전되면서 자녀가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값이 5억인데 갑자기 10억이 됐다. 네. 그러면 또 그 10억에 대한 취득세는 내시고 나서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자녀 입장에서 이게 그 주택연금 가입된 주택을 상속받는 게 네. 상속세 절세도 되고. 뭐 일단 부모님이 다 쓰고 가시기 때문에 아,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상속세에 있어서 굉장히 절세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수 있는 자산 규모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상속세 공제 이하의 구간의 자산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보기엔 자산이 뭐 30억, 40억이신 분들은 예. 이미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맞네요. 예. 그러면 이 주택연금 가입은 그 언제라도 그러니까 앞서 그 자격 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예. 55세 이상이시면은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고요. 본인이 보유한 주택, 다주택자도 상관없습니다. 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총 합계액이 12억 원 이내일 경우에 그중에서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55세 넘으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 나이를 보면 대부분 다 70대 초반에 가입을 하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집을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이 자꾸 무슨 재건축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뭐 지급이야 승계는 되지만 굉장히 중간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주거가 최소한 이제 정해지신 다음에 내가 이 집에서 남은 여생을 살겠다. 라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보통 70대 기준으로 많이 가입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재산이 없어야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딴 데서 수입이 많으면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수입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이 100억 있는데 네. 집값은 10억이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택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집이 다 있어요. 네. 그랬는데 서울에서 집은 전세를 주거나 뭐 이렇게 월세를 받고 네. 자기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1가구 1주택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주택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지방으로 가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차피 나는 거기 살면서 네. 그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주택연금으로 받으면서 네. 계속 살면서 이렇게 하면 근데 되게 서울에 생활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서울의 아파트가 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여야 되는 것이고요. 이하여야 돼요. 내가 네. 집에 가서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사신 시장, 아파트하고 네. 합계액이 합계액이 또 12억 있어요. 원 이하여야 되기 합계가. 때문에 네, 그렇죠. 합계. 합계가 네. 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어떻게 하냐면 토탈 12억. 방법은 이제 그렇게 주택연금을 제대로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론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요.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예를 들면 뭐 한 15억 된다. 공시가격으로는 한 10억 정도 되겠죠. 네.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15억짜리 시세에 있는 그런 고가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하기는 조금 더 안타깝거든요. 아쉽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집을 매도하셔서 지방에 가서 15억을 캐시로 갖고 온 다음에 지방에 가서 5억짜리 집을 사서 주택연금 받고 10억은 캐시로 내가 노후자금 활용하는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집을 서울에 있는 집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또 하나가 뭐가 가능하냐면 현실적인 제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이 의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거주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실거주. 이게 요양원에 간다거나 네. 혹은 자녀의 부양을 받으러 자녀의 집으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 이 집을 비울 수가 있고요.
최근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개정돼서 실버타운을 가는 경우에도 실거주 예외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내가 이동해서 살 수가 있고 이 집이 비었잖아요. 이 집을 월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으로 주택연금 받으면서 월세까지 받아서 그 돈으로 나는 실버타운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가능하니까 실제로 제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노후에 내가 가진 게 집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택연금을 꼭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이제 연금 지급액을 좀 높게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국민연금 받을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시세를 예. 기준으로 연금액이 책정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세가 높은 시점에 가입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 공시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면 네. 시세라는 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억일 때 가입했다면 10억당 얼마의 연금액이 지급되지만 만약에 그게 집값이 하락돼가지고 9억일 때 가입했다, 그럼 연금액이 좀 적고요. 일단 가입 시점에 연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연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에 확정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높은 시점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이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네.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남으면 남은 만큼 또 자녀에게 상속되는 거니까요. 네. 지급 유형도 좀 다르다면서요, 이게. 주택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 지급형이 가장 이제 많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종신 지급형을 받다가도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좀 목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출하실 수 있는 인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혼합형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신형과 종신 혼합형 방식이 전체 선택하신 분들의 대부분 90% 이상이 선택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확정 기간으로 10년만 받겠다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극소수고. 그다음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가로 2억 5천만 원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 이런 분들은 우대형 방식이라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최대한 20%까지 연금액을 더 드리는 방식도 있거든요. 이런 걸 선택해 보시면 실제로 내 집을 담보로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보통 돈이 많으면 또 조금만 있어도 기초연금 못 받지 않나요? 기초연금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노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하위 70%에게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이 700만 명이 받고 계세요.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거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서울시 한복판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못 받으시지만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만약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이 별로 없는데 기초연금 못 받고 있다. 이분들은 자녀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겁니다. 네,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에게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 핵심 지역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우리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안 받고 있으면 재산이 있다. 네, 있으신 거죠. 아니 요즘에 하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노후 대비가 필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금 저축, 연금 보험 이런 거 관심이 많은데 이 둘의 차이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개인 스스로 준비하시는 연금이 개인 연금인데요. 개인 연금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세제 혜택에 따라서 네.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다.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게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는 게 연금저축, IRP 같은 상품이고요. 이 상품들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지만 또 연금 탈 때는 연금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상품이고. 두 번째로 이제 연금 보험이 있는데 이 연금 보험은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돌려받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금 탈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뭐 연말에 세금을 좀 많이 낸다, 세금을 환급받아야 되는 직장인 혹은 사업자다 이러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를 가입하시게 되면 연간 연금저축은 600만 원, 네. 그다음에 IRP까지 합치면 총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을 하시게 되면 네. 납입액의 13.2에서 16.5% 세금을 세액공제 환급 받을 수 있고요. 예. 대신 이제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데 납입 금액은 사실 기본적인 한도는 없지만 지금 비과세 한도가 납입 금액 기준으로 월 150만 원, 합계액 기준으로 1억 원 이런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금 보험 한도가 1억 원인 거예요? 네, 연금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무제한인데, 무제한인데? 그 가입 금액 자체에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가입하셔야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탈 수 있다. 그래도 원래는 무제한이었었는데 이런 이제 과세, 비과세 이런 것들을 이제 부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국가가 한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넣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1억으로 막았군요. 네, 그래서 뭐 연금저축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각각의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좋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연금저축이나 가입자 현행제 맞춰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제로 수령하는 부분들이 55세, 뭐 65세, 뭐 나이대마다 다 달라졌다 그러는데 네. 이건 어떻게 이제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국가에서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 혜택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연금으로 쓰라고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냥 이거를 뭐 저축이라든가 목돈 마련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딱 조건이 뭐냐면 55세 이후에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이것이 연금저축 IRP에 대한 기준이고요. 연금으로 일정한 나눠서 수령하셔야 되는 것이고 연간 수령 한도도 1,500만 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제한 조건을 지키면 5.5%에서 3.3% 저율과세로 연금소득세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통 45세, 딱 55세 이렇게 일정 기간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 조건을 지켰을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좀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금에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그냥 뭐 비과세다 아니면 뭐 세제 혜택이다라고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해지했을 경우는 더 큰 페널티를 물 수 있거든요. 연금저축 IRP는 납입할 때 최대 13.2,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 다 토해내야 됩니다. 연금보험도 마찬가지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환급금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 반드시 연금으로 받겠다는 목적으로 두 가지 상품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도 이거 좀 가입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뭐 보험사도 네. 있고 증권사, 은행 네. 많잖아요. 네. 그 처리하는 기관에 따라서 뭔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품별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연금저축이나 IRP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다 판매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이 상품 자체가 과거에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연금 신탁 중심으로 안정하게 운영되었고 증권사는 연금 펀드 중심으로 투자형으로 운영되었고 연금 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공시 이율로 운영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IRP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네. IRP 상품은 어디 가서 가입하시나 제가 보기에는 운용 상품이 다양하게 어느 회사나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뭐 투자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증권사에 있는 연금 펀드나 IRP를 선택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펀드나 ETF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뭐 연금 저축도 중요하지만 IRP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세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상품의 라인업도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IRP가 퇴직연금, 개인 퇴직연금인 거고, 네. 그다음에 개인연금은 그냥 개인연금인 거고, 예. 그다음에 보험은 연금 보험은 보험사랑 하는 거고 이렇게 구분만 하면 되나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원래는 연금 저축이라는 개인 연금 제도가 있었다가 네. 국가가 퇴직연금 제도 DBDC 뭐 들어보셨죠? 네. 이런 걸 도입하면서 IRP를 같이 만들어서 DBDC로 재직 중에 굴린 퇴직금을 퇴직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통장 IRP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IRP를 퇴직 이후에 받아야 되지만 재직 중에도 연금저축과 비슷한 효과로 쓸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던 것이 이제 IRP라는 퇴직연금 상품의 종류가 되는 것이고 연금보험 상품은 사실 뭐 그 전부터 계속 있었죠. 근데 네. 이 상품은 이 개인연금 저축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별도로 그냥 개인 스스로 보험사에 가서 가입하셔가지고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개념. 약간 세제 혜택 때문에 뭐 상속할 때 보험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앞에 얘기했던 개인연금하고 이거는 그냥 개인이 잘 나의 노후를 지킨다 할 때 하는 두 개라고 이렇게 딱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조금 더 좀 단순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 연금저축 IRP가 우리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인 거고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내가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싶다. 좀 돈이 여유가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연금 보험을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을 하시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왜 한때 그 연금 저축보험 가입한 경우 뭐 여러 가지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네. 그 연금 저축 펀드로 이전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연금저축보험 자체가 공시 이율로 운영되는 안정대로 운영되기 네. 때문에 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10년 지난 상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제 뭐 10년 됐는데 원금 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운용 자체가 되게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연금 펀드로 옮기시게 되면 펀드 내에서는 다양하게 투자형 상품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올리시는 데는 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유리하죠.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제 펀드를 운영한다 하게 되면 수익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운영을 못했을 경우에는 손실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네요. 약간 공격적,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수익률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펀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안정적인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입한 지 오래돼가지고 한 2, 3년 후면 퇴직이 앞두고 계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그냥 무작정 이전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신 이후에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